여러분, 유치권은요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유치권이요 한 번 세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연속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요 유치권은 한 4년 정도요 계속해서 두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치권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유치권은 사실 복잡한 거 별로 없는데요, 약간의 암기할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유치권은요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이니까 자기 소유만 아니면 돼. 자기 소유. 그래서 자기 소유만 아니면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 것이 필요 없어요. 물건이 남의 것이면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수급인이 문제죠. 수급인이요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했다. 그럼 누구 거죠? 수급인 거죠. 그래서 유치권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요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죠. 도급인 소유. 그러면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했으면 유치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수급인의 공사대금 나오죠. 수급인의 공사대금, 그럼 무조건 이건 유치권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인에요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이때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뭐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법정 담보물권이니까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는데, 경매할 때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할 때 언제나 인수되죠. 그걸 인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요, 우리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권, 순서를 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은 뭐를 하잖아요?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건을 뭐냐?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여기 보면 유가증권이라는 것도 물권의 객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안 돼.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아니고 유가증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 주의토지 통행권,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불법 점유는 어떤 것을 불법 점유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비용을 지출했다. 전세권이 종료한 후 비용을 지출했다. 그런 것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발생한 채권,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사람에 대한 채권이니까 안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알겠죠? 임대인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자재납품대금. 자재납품대금은 매매대금이죠? 안 돼. 알죠?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알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안 돼.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대금 또는요 부속물 매수대금. 매수대금이죠? 매수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권리금, 보증금 안 돼. 권리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안 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알죠? 발생한 채권이다. 이 발생한 채권에서 변제기가 있어요. 변제기. 자, 변제기가 있어야 되니까 변제기에 이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여하죠. 허여하면은 돈 갚을 날짜를 연기해 주죠.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특약을 하면 이것은 유효가 돼.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변제기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불가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99만 원 받고 아직 만 원을 못 받았죠? 만 원 때문에 그 물건 전체의 유치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이 불가분성하고 또 한 가지 뭐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물상대위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어요. 어디가 있다?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질권이나 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여기에는 물상대위가 있다면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어요. 물상대위가 아니라 물건 위에 대신 위치를 점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갑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저당권 등기를 해.
이렇게 저당권 등기라면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이 을이 지금 저당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물건이죠. 물건은요, 물건은 누가?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요. 그런데 이 물건이 뭐냐? 이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징수 수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멸회공 이렇게 암기해도 돼. 멸실에서 공용징수. 그럼 이 물건이 멸실되죠? 멸실됐으니까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없어져.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이것이 멸실됨으로써 화재보험금이 나왔어. 저 물건이 불타버리고 화재보험금이 나오고요. 훼손돼가지고 손해배상금이 나오고요. 손해배상이요. 수용이 돼서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 건물이 멸실되면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뭐라면 가치적 변형물이라고 해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이 가치적 변형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치란 말은 이것은 돈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물건이나 돈이나 똑같은 거죠. 물건이 없어지면서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물건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물건이 없어지면서 돈이 생겼잖아요. 이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쳐. 그것을 물상대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위에 저당권이 미쳐. 그걸 물상대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상대의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화재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갑한테 지급하면은 물상대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상대의를 하려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갑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급하면 그러면 어때? 지급하기 전까지인데 지급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급을 했어.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갑에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 그것을 이 을은요 반환해 달라. 왜? 이 돈을 건물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 대신에 돈이 생겼으니까, 건물 없어지고 돈이 생겼으니까 그 돈을 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압류를 하는데 이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고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한테 지급이 돼서 후순위한테 이미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후순위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환 청구가 안 돼. 후순위한테는. 그런데 채무자한테 지급이 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데 압류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압류하기 전에 후순위한테 지급이 된 것은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물상대위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나온다? 우리가요 위험부담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물상대위가. 그래서요 물상대위 이러면 잘 본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별것도. 그래서 물상대위 이렇게 보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불가물성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돈 다 받을 때까지 뭐를 한다? 그래서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가져 그것을 유치한다고 그래. 유치를 뭐란다? 다른 말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을 해요. 점유해서 인도 거절을 해.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의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돼요.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요,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채권이 있고 점유해야 돼. 채권이 2월 1일, 점유가 2월 3일이다. 2월 3일 유치권이에요.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나중에 발생했다. 채권이 발생할 때 유치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채권하고 점유가 완성될 때, 먼저 점유하고 채권이 나중에 있을 수 있고 채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점유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나중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 알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는 뭐를 보냐면 소유자가 바뀔 때 그럼 어떻게 할래요? 소유자가 바뀌면 여기 을이요 갑의 집을 수리해서 수리비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경매가 돼가지고 병한테 경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은 병한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한테요, 갑한테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이 을은 병한테는 변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갑한테는 변제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지만, 세상 누구에게나요. 그런데요, 여기요, 유치권은 물권이니까요. 그런데 변제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여기요, 채무자에게만 청구하고, 그 다음에 경락인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제 청구를 못하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변제 청구, 유치권이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이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치권은 뭐냐면 경매하고 나눠서, 경매요. 여기요, 2월 1일 저당권이 있고요, 2월 1일 가압류가 있다. 아까 말했죠? 가압류가 있다 해서 경매를 못한다. 판결문이 있어서 뭐를 해야 된다? 압류가 있어야 된다. 여기요, 4월 1일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가압류에서 압류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경매가 시작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병이 경락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유치권은요, 3월 1일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 5월 1일 유치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3월 1일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고, 5월 1일 유치권자는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하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죄송해요. 경매 개시 등기 이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다? 압류 후 채권이 발생했다. 압류 후 점유를 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 나.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요, 유치권은 일단 성립하는 거예요. 단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건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경락인이 소유권에게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요, 경매 개시 등기 압류 이렇게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우리가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변제 청구는 특정인에만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그 동시이행 항변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한다? 특정인에만 주장해. 그러니까 아까요, 갑의 집을 을이 수리했잖아요. 그런데 갑의 집이 경매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는 변제를 청구하죠. 동시에 갑한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을 해. 왜? 채권이니까. 그런데요, 병한테는요, 변제 청구 못하죠. 병한테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나 병한테는 다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왜요? 유치권은 세상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이것이요, 이게 요즘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다? 압류.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고 뭐다? 경매 개시 등기가 기준이다. 이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실전에 가서 말소 기준 권리하고 착각할 수 있어.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가 됐을 때 문제라고. 알겠죠? 이것은 유치권에 관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요, 뭐 할 수 있냐? 경매를 할 수 있죠. 이 경매는요, 우리는 여기 봐봐, 유치권자가 경매할 수 있고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할 수 있죠. 유치권자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요, 저당권자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하고요, 이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이것을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보면, 여기서요, 유치권자가 먼저 돈 받기 위해서 경매를 했어. 환가란 말이 뭐죠? 물건을 돈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당권은요, 순서대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만약에 유치권자의 경매가 진행 중에요, 저당권자의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해서 경매가 되잖아요. 경락이 되잖아요. 경락이 되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는 거예요. 이곳으로 내서 경락이 되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 유치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가 됐잖아요. 그럼 유치권 없어지고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허당권자가 경매가 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잖아요. 경매를 청구 중에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스탑이야.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이 돼. 이렇게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유치권으로 경매가 끝나야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은요, 경매를 하든지 두 번째는요, 간이 변제 충당. 간이 변제 충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 알겠죠? 경매를 하든지. 간이 변제 충당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경매할 거리가 못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 감정인의 평가. 이 네 가지 요건이 있으면 간이 변제 충당을 해.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를 해서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채무자한테 미리 통지를 해. 그러면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치권자도 뭐가냐, 유치권 행사 중에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으면 필요비나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에 또 뭘 할 수 있다? 유치권의 행사를. 그래서 원래 유치권의 행사 중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죠. 그럼 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권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요, 거의 유치권은 사례형 문제, 아까 우리가요, 저당권에 한 경매 개시 등기 전이냐 후냐, 또는요, 우리가 이제 그 유치권 행사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의 차가 있는데 이 차를 을이요 타고 가다가 병한테 수리를 맡긴 거예요. 병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어떡한다? 이 사람은요, 여기 이 차가요,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리비가요, 100만 원인데요. 이 차는요, BMW예요. BMW, 이건 5천만 원짜리란 말이죠. 5천만 원짜리요. 그러면 100만 원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차가 유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갑은요,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이러면요,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죠. 형성권. 그런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닌 거예요. 청구라는 말 앞에 소멸이 있는데. 왜요? 이때 우리가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소멸하는 거예요. 승낙이 있어야 소멸을 해요. 그래서 형성권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채권의 상당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물건의 상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병이 돈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어떡한다?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죠? 소유자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승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을 해. 아주 중요해요. 담보 제공이요. 승낙을 받아서 만약에요, 승낙 없이 한다?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자,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자, 그럼 봐봐. 이 병이 그냥 여기 갑만 있다고 그래. 갑의 동의 없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대여. 알겠죠? 또는 사용을 해.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여기서 문제. 자, 채무자, 소유자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X. 여기요, 이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사용을 해. 그러면 갑은 을한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유치는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왜 O예요? 닭똥집에 O야. 닭똥집 왜 오냐고. 아니, 유치권이란 게 뭐예요?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 소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유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것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A가 지금 유치권을 하고 있는데 너 내 승낙도 없이 남한테 빌려줬으니 나 너 유치권 소멸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내 거 돌려달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물건의 반환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유치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승낙 없어 대의하죠. 대의하면 여기서 월차임이 나오죠. 월차임을 뭐란다? 과실이죠. 이러한 과실을 뭘 해서 수취하죠.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충당할 때는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에 충당하고, 만약에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금전이 아니면 뭘 한다? 경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비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경매야. 이건 법조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승낙이 없어도 보존을 위한 행위야.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어. 보존 행위가 뭐냐? 수리한 집에요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자기가 직접 수리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보존을 위한 사용입니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거주하면 사용이익이 있다. 사용이익은 뭘 한다? 반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형법에서 사람을 살인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뭐다? 정당방위다. 우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도 돼. 점유? 그런 경우는 언제 있다? 유치권하고 항변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나 항변권에게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없이, 즉 다른 법률 관계도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불법 점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러나 유치권이나 항변권에게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적법행위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아주 중요해요. 승낙을 받았냐? 승낙이 없어도 되는가?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진행한다 이렇게. 물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이렇게 좀 A, B, C면 C등급인데 우리가 유치권하고요 항변권하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됐죠? 그럼 유치권은 어디 간다? 유치권은 물건이고요. 유치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하고요. 그럼 유치권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항변권은요 채권이고요. 항변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유치권은요 타 담보 제공,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항변권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것이 없고요.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면 적법 점유이다, 불법 점유이다? 적법 점유이다. 적법 점유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진행을 하고. 이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점유하면은 배타성이고 점유하지 않으면 배타성이 없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는 점유할 수 있고, 만약에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를 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무슨 판결을 한다? 상환 급부 판결을 하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을 한다? 행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판결을 한다? 전부 패소 판결, 전부 패소 판결한다. 전부 패소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뭔다? 유치권과 항변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강의 노트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유치권과 항변권이 시험에 나오기는 너무 테마가 좀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비교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시험에 났어. 알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판례들이 흐르고 넘쳐가지고, 알겠죠? 이런 것들은 지문 하나로 나올 수 있다. 뭐라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진행하지 않는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유치권에 항변을 했다. 항변? 그러면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유치권 물상대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불가함성이죠?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이죠?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뭐라고?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네.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 아직 건물로서 효유권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유치권은 일물 일권이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착물, 독립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유치권이 있을 수 없다.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한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치를 하겠어요? 나중에 경매를 해야 되는데 물건도 아닌데.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신축공사를 여기다 뭐 써놓고요. 나중에 혹시 까먹을 것 같아서 하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그냥 할게요. 알겠죠? 뭐냐면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다가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냐면 창호공사. 우리가요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 100, 200, 301호하고 302호가요 다 둘 다 값일 거예요. 값. 을한 테 수리를 맡겨 서 각각 100만 원씩 수리비가 났어요. 200만 원. 200만 원 수리비가 났어요. 근데 값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요 301호만 점유를 해. 301호만 점유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요. 유치권은요 몇 호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된다. 유치권은요 301호다 302호다 둘 다다. 어디에다? 301호에 대해서만이다. 왜?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는데 302호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 301호만 유치권이 있다. 두 번째, 그럼 301호만 유치권이 있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경매 청구할 때는 몇 호를 경매를 청구한다? 301호다 302호다. 아니 유치권이 있는 것만 경매를 해야죠. 뭘 떨어요. 떨 필요 뭐가 있어. 이 더운데. 알겠죠? 301호만 경매를 청구한다. 자,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해서 경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돈을 받아야겠죠. 환가 대금에서 돈을 받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 200을 받는다. 얼마 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200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200을. 그래서 여러분 뭐다? 우리가요 갑으로부터 동일한 계약에서 1호와 2호를 다 수리를 했죠. 수리비가 200, 100, 200이 나왔는데 돈을 안 주니까 자기가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점유하겠네.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1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이 아니고 수리비 전체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유치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점유는 301호만 했으니까 301호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3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한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나왔다?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돈을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판례가 뭐라겠냐? 우리 아까 여기 봐봐요.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뭐냐? 이렇게 있다. 임야가 있는데요. 임야의 일부를 개간했어요. 개간. 밭으로 만들려고 개간을 했어. 그럼 임야가요. 한 개의 임야잖아요. 여기에 이만큼만 개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임야의 일부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이 일부에 대해서 뭐를 했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 판례가 뭐랬냐? 쉽게 일부지만 쉽게 다른 것하고 구분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임야고 여기는 뭐죠? 농지나 또는 전 아니면 뭐죠? 대지 아니면 답이 되겠죠? 전이나 답이 되겠죠? 보통 전이겠죠,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농지로서 다른 부분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나중에 이 부분만 분할해서 뭘 하면 된다? 경매를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일지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다? 쉽게 분할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요, 유치권 배제 특약. 우리가 아까 말했죠? 변제기에 이뤄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래서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은 유치권 항상 안 돼. 변제기, 이렇게요. 유치권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다.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 봐봐. 변제기가 어느리예요. 내일이요, 내일. 그런데 내가 뭐라냐? 나 돈 없는데 한 일주일만 연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일주일만. 그럼 변제기가 어떻게 되죠? 일주일간 연기되죠? 그럼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연관계죠. 우리가 결연관계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매매대금이라 나왔네. 매매대금은 절대로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돼. 시작, 암기 시작. 세 가지가 안 돼. 뭐뭐 안 돼?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다시 시작.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그런데 매매대금은 또 몇 가지가 있다? 매매대금은 자재 납품대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렇게 하면 복잡하죠? 길죠? 그냥 계약 명의 신탁.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 청권 행사하면은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계약 명의 신탁, 자재 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돼.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중도금만 바꿔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죠. 잔금채권. 잔금채권이 뭐예요? 매매대금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매대금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알겠죠? 잔금채권이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채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제 한번 봐봐.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 보수 청권 내지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항변을 하고 있어. 지금요. 이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도급인이 있고 갑이 있고 수급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공사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보수 채권이 있잖아요. 보수 채권. 보수를 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건물이 잘못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돼. 수리하니까 하자 보수에 가려면 이 보수에 가려면 또는 하자 보수나 또는 하자 보수가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너가 하자 보수래야 내가 잔금을 주겠다. 이제 공사단금을 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주냐? 그래서 지금 동시행 항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수급인은요 도급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의무나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없다. 알겠죠? 이러면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이잖아요. 동시 이행에 기해서 지금 갑이요 을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단 말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죠. 그때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도급인은요 항변권에 대해서 세금 보수 채권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죠.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하니까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것은 올해 다시 감정평가 시험에 또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하나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기요 피담보채권 채무자가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압류와의 관계죠? 압류. 자요 압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유치권 언제 되죠? 유치권은 채권 플러스 점유 플러스 채권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점유를 먼저 해도 필요 없어. 채권까지 있어야 되고 채권이 먼저 있어도 필요 없어. 점유까지 해야 돼. 채권 플러스 점유야 유치권이죠. 그러면 이 유치권을 전후로 해가지고 압류 전에 유치권이냐 압류 후에 유치권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항상 채권 플러스 점유니까 먼저 점유했다 그러면 유치권 그러면 큰일 나. 채권은 나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저당권에서 경매를 할 때 문제라고. 알겠죠? 유치권에서 뭐가 중요하다? 유치권에서는 압류 또는 경매 개시 등기가 중요하다. 자, 435.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여기 봐봐. 먼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격려되어 압류가 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의 뜻이면 여기까지는 압류 후 유치권이죠. 압류 후 유치권이죠. 이 사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 이건 더럽게 길게 해놨는데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이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있다가 미쳐가지고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 맛은 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고 여기에 누가 있다? 경락, 여기에 매수 경매절차에 경락인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잖아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물건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 말이에요. 자, 436.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어. 저당권, 근저당권이 아니고 뭐라고? 경매, 개시, 등기라고. 경매나 압류 전에 유치권이네. 이렇게 저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압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번에 여기네. 여기 유치권이네.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돼. 채무자 소유 건물의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뭐라고? 경매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정리한 것은 내가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라 했다?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다른 말로 뭐다? 압류 후 이 말이죠. 압류 후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유치권 언제다? 여기가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말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을 유리한 체납 처분에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근저당권에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가 벌써 했네. 그러고 나서 유치권이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소멸시효. 아까 말했죠?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OX. 아니, 아까 진행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중단된다 그러면 안 되죠.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라니까요. 진행한다, 중단된다, 땡.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 제3자죠? 제3자한테는 변제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 경매를 매각받은 자죠? 제3자죠? 제3자한테 뭐를 할 수 없어?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뭐는 안 된다고?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변제가 채권을 변제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도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주장하지 못한다. 뭐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에 대해서 뭐는 청구할 수 없다? 변제는 청구할 수 없고, 뭐는 행사할 수 있다? 인도 거절,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변제는 청구하지 못하고,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저당권이죠? 물상대 했으니까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해서 이미 압류. 그러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하나가 끝났어? 끝났나 봐요. 자요, 채권 양수인의 경매 청구죠.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을 줬어요. 1억의 채권이에요. 채권이 있고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등기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을이요, 이 1억 원의 갑에 대한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 병한테 양수인이죠. 그리고 저당권에요, 채권, 이걸 채권 양수인이죠. 채권 양수인이고요. 그 다음에 병한테요, 저당권에 부기 등기가 됐어. 부기 등기요. 그럼 이 사람이 채권이 있고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란다? 이 사람을 저당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채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채권이 넘어가려면 을은 갑한테 자기가 채권자고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채권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돼. 통지라거나 또는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 이 통지나 승낙을 뭐라 한다? 채권양도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뭐라 한다? 무슨 요건이 한다? 대항 요건이다. 이 말, 대항 요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병은요, 이 을한테 채권, 갑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채권자예요. 단지 갑한테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내가 병한테 넘겼으니 너 병한테 갚아라, 이렇게. 알겠죠? 이걸 알려줘야 돼. 근데 을이 갑한테 그걸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안 알려줬죠. 안 알려줬으니까 이 병은 갑한테 가서 내가 채권자니까 돈 나한테 갚아, 이렇게 말을 못하죠. 말하면 뭐래요? 갑이 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 병은 채권자인데 갑에게 대항하지 못해. 처음부터 채권자가 아니면 대항한다 못한다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권은 두 사람 간의 합의로 넘어가. 두 사람 간의 합의에서 을의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병한테 이미 양도가 됐어. 그럼 병은 채권자예요. 그럼 병이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걸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누구한테 빌렸어? 을에게 빌렸는데 갑자기 병이 돈 갚으라면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때 그러면 병은 답답하죠. 그걸 말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이 없어도 병이 채권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병이 채권자라고. 그래서 병이 채권자다. 그러니까 채권자로서 부기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니까 경매를 청구해. 단 뭐가 없어도 대항하지는 못해도. 판례가 뭐라 했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툴 수 있어요? 갑이요? 갑이 다투면 몰라도 다투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돼버리죠. 판례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에 부기등기가 돼 있죠. 그럼 저당권자니까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얘기한, 이거 똑같아. 우리가 전세권도 똑같아. 전세금을 을이 병한테 양도를 했는데 갑한테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금을 받은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면. 단지 갑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똑같아.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요,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항상요, 채권하고 저당권이 함께 양수가 되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따로따로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저당권 이전에 뭐까지 했어? 부기등기. 채권 넘겨받고 등기까지 했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예요. 그럼 저당권 실행을 요건을 갖췄단 말은 저당권 실행은 뭐다? 경매 요건을 갖췄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안 했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채권이 있고 저당권자니까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알겠죠?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가지고 뭐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 절차에서 다툴 수가 있다, 없다? 다툴 수? 우리는요, 뒤에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뒤에는 우리가 이제 절차에 관한 것이니까요. 뒤에는 볼 필요 없고 여기까지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다투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매가 이미 돼버리면은, 경매가 딱 돼버리면은 저당권 이하는 모두가 다 소멸하죠. 이 사람 채무자와 관계없죠, 이제는. 뭐에 의해서? 매각 대금에서 분배하는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뒤에는 볼 필요가 없는데, 먼저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은 저 사람 채권자가 아닌데?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다툴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경매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매각 대금에서 이 사람은 저당권의 부기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배당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배당에 참가한다? 병이 배당에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직접 뭐 할 수 있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럼 거기까지는 너무나 기니까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만약에 피담보 채권을 양수받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죠? 여기까지만 알면 돼. 뒤에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등기는 불법 말소. 우리 몇 번 했죠? 등기가,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전히 저당권자이다. 알겠죠? 그래서 말소됐다 할지라도 말소된 저당권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을 했죠. 저당권은 과실 수취권이 없지만 언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압류 후. 반드시 그 말이 중요해.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 압류 이후. 여기 봐봐. 차임채권. 차임채권을 말한다? 법정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실에도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은 원래 압류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요.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우리가 아까 점유권에서 과실 수취권을 할 때 다 얘기했단 말이죠. 압류 후, 이렇게 압류 후.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죠. 저당권은 뭐만 된다? 이것은 언제 했냐면 물권법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어. 알겠죠?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부동산이고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의 저당권 잡을 수 있어. 지분 등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준부동산 저당 잡을 수 있어. 동산은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여기 지상권하고 우리가 원래 저당권은 부동산이고 등기 등록이죠? 그런데 권리에도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뭐가 있다? 네 가지. 뭐가 있어? 지상권, 전세권, 또 어업권, 광업권.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물론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어. 그런데 아닌 거, 아닌 거 두 가지 권리에서 아닌 거 뭐가 있어? 지역권, 누가 임했는데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지역권하고 임차권하고.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안 돼. 뭐는 된다?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다? 이 말이 뭐라고 한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OX, X, 권리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저당권 했죠. 네 가지. 요역지 지역권, 전세금 전세권, 피담보 채권 저당권, 전유부분 대지 사용권이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할 수 없다.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주된 권리인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반대로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잘 봐야 돼. 주어가 뭐냐 이 말이죠. 주어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할 수 있다. 알겠죠? 저당물의 소유권, 여기 이제 제3취득자인데요. 자, 이제 여기 앞으로 먼저 보죠. 지금 여기 분리양도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뭐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설정 전후,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를 뭐하고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알죠? 미친다는 경락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말이 없으면 그래. 그러니까 이러면 저당을 잡으면서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에 있는 건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는 무조건 미친다 이 말이죠. 종물에는 뭐가 있다? 종물은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에 수족관 건물 있고, 부합물에는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정화조 탱크가 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만다 미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토지하고, 이러면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임 방법하고, 농작물은 서로가 별개로 독립한 부동산이지 부합물 종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임목, 명임 방법, 농작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까지 경락받을 수는 없다.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경락받을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 무단 경작하는 것하고 무단으로 식목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무단 경작한 농작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토지단 저작권은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에는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왜?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다시, 무단으로 식재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고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3취득자죠. 그러면 제3취득자는 시험에 자주 나와. 우리가 저당권에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에서는 항상 저당권만은 의미가 없죠. 저당권은 뭐하고 의미가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거, 이게 항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당물이란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 이 말이죠.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또는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죠. 자, 제3취득자는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만약에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럼요, 자, 경매대금 봐봐.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는 첫 번째 저당권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보다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등께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저당 부동산을 때 지상권 취득. 방금 봐봐. 방금은 우리는 뭘 봤죠? 여기 보면 뭘 봤냐면 저당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 알겠죠? 자, 이번에는 뭐를 취득했다가 나왔다? 여기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다.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채무 변제기 후 채무자 의사에 반하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제3취득자 그러면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봐봐. 저당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어.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저당권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요 3층짜리인데요, 이게 갑의 건데 을이요 갑한테요 돈을 3억 원을 빌려준 경우가 있고 5억을 빌려준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요 한 층당 2억짜리야. 2억짜리인데 갑이 3억 원을요 3층을요 불내버렸어. 화재를 냈어. 일부가 멸실됐잖아요, 갑의 잘못으로. 그런데 이게 남아있는 걸 뭐란다? 남아있는 거, 이걸 교환가치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교환가치라고 해요. 교환가치가 얼마죠? 4억이죠. 3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남죠? 1억이 남죠.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5억을 빌려줬다고 해봐. 그럼 남은 것이 얼마죠? 마이너스 1억이죠. 그럼 뭐가 있다? 손해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봐. 교환가치. 우리가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요 몇몇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했어. 나는 왜 이의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의제기를 할 만한 것이 있고 할 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엉뚱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꼭 있어요. 몇 사람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일단 질러보고 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닌데 학생들이 와서 괜히 막 기대감을 가져. 그러면요 아니라고 말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요? 거기다가 아니라고 했으면 가서 욕해. 다른 사람은 그걸 굳이 잡아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 아닌데 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가치가
돈보다 적으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많으면요 손해가 없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저당권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손해가 있는데 언제 경매가 될지 하고 경매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손해가 있으면 경매가 실행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담보물 보충은 뭐냐? 우리가요, 이 담보물 보충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 즉시 변제 청구권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자, 즉시 변제 청구권은 기한의 이익이 뭐라 해야 돼? 상실. 이것은 우리 민법 총칙하고 연결되니까 알아야죠? 기한의 이익 상실은 뭐다? 채무자. 채무자가 뭐란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죠? 그러니까 담보 제공을 한다, 안 한다? 담보 제공을 게을리해. 알겠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이런 경우는 기한이익 상실하죠. 기한이익 상실한 것은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그래. 즉시 변제 청구를 하고 손해가 있죠? 그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를 해. 이걸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그래.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하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두 가지가 있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고,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 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이게 나온단 말이죠.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담보물 보충은 달라. 여기 봐봐, 여기는 채무자가 돼 있죠,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했어? 설정자. 설정자는 누굴 얘기해? 채무자나 누구? 물상보증인을 얘기해. 알겠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되면은 이렇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현저히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든지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해. 상당한 담보 제공, 이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상당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그럼 봐봐, 담보를 보충했죠. 보충했으면 손해가 있어, 없어? 손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손해배상은 청구한다,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왜? 손해가 없으니까. 담보를 보충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의 행사를 하면은 즉시 변제를 청구를 못해. 왜? 즉시 변제는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됐을 때 즉시 변제를 하는데, 담보를 보충했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손상됐어, 안 됐어? 안 됐죠. 퍼펙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 못해. 그 다음에 별도로 손해가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그런데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는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트라이앵글이죠. 담보물 보충, 즉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퍼펙트함으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함으로 인하여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남아있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그럼 중요한 것은 담보물 보충은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 여기는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 즉시 변제 기한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우리 뭐죠? 조건하고 기한할 때 그 기한의 상실에서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죠.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자, 근저당권이요, 그냥 해야 돼요. 하지 마. 그러면 다 끝났어. 자, 여기 봐봐요. 자, 근저당권은요 항상 일단 근저당권이 한 문제가 나와. 저당권에서 한 문제, 근저당권에서 한 문제. 그런데 지금 올해가요 공동저당이 나올 2년쯤 3년째거든요. 그래서 공동저당이요 나올 때가 지금 됐죠. 올해가 지금 3년째인가 2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3년째인가. 그럼 보통 공동저당의 계산 문제가 2년 3년 주기에 한 번씩 꼭 나왔거든요. 알았죠? 다른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는 꼭 나왔단 말이죠.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지금 계산 문제라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근저당권은 뭐냐면 우리가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에서 근저당권은 3억이죠. 3억을 뭐란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이 채권 최고는 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불확정이다.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값에다가 반드시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등기를 해야 돼. 만약에 근저당권을 등기하자면 저당권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은 3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를 하면은 담보가 되고,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1년분은 담보가 되고, 저당권 실행비용도 담보가 된다.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저당권은 점유해요 안 해요? 저당권 점유하죠. 그러면 질권은 점유해요 안 해요? 질권은 점유하죠. 그러니까 질권은 질물 보존 비용이 있어. 질권을 점유해야 되니까 보존 비용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물 보존 비용은 없어요. 두 번째, 질권은 질물을 잡아서 보존하고 있는데 이 질물의 잘못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질물들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그것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저당권은 어차피 점유하지 않으니까 보존 비용도 없고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최근에 29회인가 30회인가 알겠죠? 그냥 그걸 보고요. 자, 이거 보면 여기서 1년분이라는 것은 저당권에서 1년분은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죠. 후순위, 채무자는 전부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저당권에서 3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금이자 위약금은 저당권에서는 등기가 돼야지 보존되죠. 그런데요, 근저당권은 등기가 있든 없든 등기가 없어도 담보가 돼.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의 산입이라는 것은 등기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은 1년이 아니고 3억을 안에 두면 모두가 보장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시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 없이도 담보된다.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것은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이 불확정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에서는 확정시키는 게 이게 문제의 1순위 확정하는 거. 알겠죠? 확정이 되면 근저당권으로 뭐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뀌어.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돼. 그러니까요, 저당권으로 바뀌어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확정이죠. 확정을 어떻게 시키냐?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결산기가 도래하면 알겠죠? 그 다음에 한참이요. 한 7, 8년 전에는요. 이게 항상 한참 유행했죠. 우리 개인회생 같은 거, 파산 같은 거.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가 났다. 그럼 돈 갚을 수 없잖아요.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그럼 얘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바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나요? 알죠?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요. 연속 한 3년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밤. A하고요. B가 있고요. 여기요. A하고요. 여기 B가 있어. 이거 근저당이고요. 여기는 근저당이고요. 여기도 근저당권이고, 여기도 근저당권이랑 해. 알겠죠? 그럼 이제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키는데요.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된다? 선순위는 언제요? A는 언제요?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 시 확정이 돼요. 경매를 취하했어, 취하를 하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된다. 알겠죠? 그럼 B는요, 후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완납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A하고 B는 경매를 청구했죠, B가? 그럼 B는 언제요? 여기 B는 언제? 경매 청구 시. 경매 청구 시요. 경매를 취하하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이 안 되죠? 선순위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그 사람은 경매 청구시예요. 다른 근저권은 경락대금 완납시예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지 그 사람은 선순위가 우순위가 경매 청구시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매각대금 완납시. 우리 시험은 아닌데요. 다른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시험이 났어요. 다음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존속기한의 만료, 2번요 근저권자 경매를 청구, 3번은요 후순위 근저권자 경매를 청구.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 근저권 이렇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할 때 선순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언제 확정돼?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언제 확정돼요?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돼. 알죠? 그게 정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그럼 여기서 후순위 근저권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요 A가요 근저당이고요, B가요 저당권이야.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그러면 근저권 언제예요? 근저권자 아니고 저당권자가 경매했어. 만약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 그러면 근저권 언제예요? 매각대금 완납시라니까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간에 경매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근저권자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이게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 언제요? 2월 1일 날 1억 5천으로 확정이 됐어. 1억 5천으로. 그러면 1억 5천 갚아야지. 근데 이 사람이요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5월 1일 날 갚아. 5월 1일 날 변제를 해. 그럼 3개월의 지연이자가 있죠? 이 지연이자는 원래가 3억이었잖아요.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가 돼. 다 담보가 돼. 지연이자는. 그런데 이 사람이요 8월 1일 날이요 새로운 채권, 다른 돈을 빌렸어. 또 1억을 또 빌렸어. 1억. 이 새로운 것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별개의 것이니까. 그래서요 확정이 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담보가 되지만 확정된 채권에 대한 새로운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너무 중요해 지금.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지연이자는 담보가 된다.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시, 그 다음 사람 다른 사람은 매각대금 완납시. 취하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가 있다.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그것은 확정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그럼 확정 전은 어떨까? 확정 전. 확정되기 전은 어떻게 할까요? 확정되기 전이 있고요. 여기 확정 후가 지금 있죠. 확정 후는 지금 방금 했죠? 확정 후에요. 뭘 한다? 확정 후. 지연이자는 담보가 되고 새로운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일부가 변제했다. 변제. 이런 경우 근저당권이 이전하는가? 채무자가 변경됐다. 그러면 이것은 변경 전의 것을 책임을 지는가? 변경 후의 것을 책임을 지는가? 이 말이죠.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예요? 3억인데 지금 얼마죠? 이 사람 돈 빌린 게? 값이?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요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를 변제해도 근저당권을 이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지금요 이 사람이 지금요 피담보 채권이 1억이요. 1억. 지금 현재 1억이에요. 3억 중에서 현재 1억이란 말이죠. 현재 1억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5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 얼마를 갚았죠? 2분의 1을 갚았죠. 그런데 결산기 때 얼마로 결산되냐? 결산기 때요 3억으로 결산이 됐어. 3억으로. 그러면 5천만 원 갚은 것이 2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을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했다고 해도 근저당권이 그만큼 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확정이요 3천만 원으로 확정되면 어떡할 거예요? 3천만 원으로. 그럼 도리어 2천만 원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일부가 변제되거나 일부가 양도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이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채무자가 시간이 진짜 저거 맞아요? 7시 반 맞아요? 아 그래요? 자요 채무자가 변경됐죠? 그러면 채무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으면 변경 전의 것은 책임 안 지고 변경 후는 변경 후의 것만 책임져요. 왜?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변경 후의 것만 책임지고 변경 전의 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죠. 채무자가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사람 내 것만 책임지죠. 채권이니까. 채권과 채무는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래서 변경 후의 것만 책임진다. 근데 사실 이건 시험 잘 안 나오고 이건 시험에 두 번인가 나왔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요. 자, 강의 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죠. 자, 3회고요. 아직 강의 하지도 않았는데요. 자요. 채권 최고 얘기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려고 했더니요. 등기가 됐죠? 등기. 시간이 언제 갔죠? 자요. 등기가 됐죠? 여기 봐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잘 봐봐. 이게 근저권이죠? 이 근저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매각금이 5억이 났어. 5억이. 그런데 여기가 결산기 때요. 결산을 하니까요.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4억이 된 거예요. 등기는 3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을은요. 경매대금 5억에서 얼마를 받는 거죠? 얼마 받아? 1번 3억, 2번 4억, 3번 5억, 4번 잘 모르겠는데 5번 미치고 8장. 몇 번이다? 몇 번? 채권 최고란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우선 변제의 경매대금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을 의미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이다 이 말이죠. 3억만 받는 거예요. 아, 근데 5억인데요? 아,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받죠, 4억을. 다른 사람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받는 것은 3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순위가 받아가고 남는 돈 있으면 또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경매가 됐을 때 문제고요. 자, 여기가 지금 4억이고 3억이죠. 근데 이 등기 있죠? 이 등기한테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를 해야 돼요? 얼마를 변제하고 말소해야 돼? 얼마를 변제해야 돼요? 등기 말소하려면? 결산기 때 4억이고 채권은 3억인데 돈을 얼마를 변제해야 돼?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 채무자냐 후순이냐 물상보증인이냐 제3취득자냐 이게 따라 달라. 알겠죠? 자,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돼? 채무자는 얼마? 전액이 얼마요? 4억. 후순위 얼마? 후순위도 4억. 물상보증인 얼마? 제3취득자는 3억.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알겠죠? 이런 봐봐. 후순위하고 제3취득자는 전혀 다른 용어예요. 갑에 A가요 저당이 있어. 저당이 있는데 여기가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B는 근저당권이에요. C는요 전세권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그럼 봐봐. 저당권이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죠?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해요. 아까 제3취득자 누구누구가 제3취득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부터 먹고 살만하면 좀 암기 좀 해. 알겠죠? 이게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지상권 매수한 사람, 전세권, 지상권 매수한 사람, 제3취득자죠. 얘는 제3취득자고 얘는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왜?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예요. 그러니까요, B가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 4억. C가 갚으려면 얼마를 갚아야 돼? 3억.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후순위하고 제3취득자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B하고 C는 둘 다 밑에 있잖아요. 둘 다 후순위다 그러면 큰일 나. B는 후순위예요. C는 제3취득자예요. 알겠죠? 제3취득자는 얼마 갚았는데 3억만 등기되어 있는 거. 후순위는 얼마? 저는 전부를 변제해야 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게 잘 나와. 그래서 뭐라 하나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땡. 물상보증인은 실제 채무 전액 땡.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특히 제3취득자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요, 실제 채무하고 등기된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가 되면 채무자는 일단 돈을 다 갚아야 되니까 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저쪽에서 경매를 하려고 해도 경매를 해봤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또 경매 비용만 드니까 또 팔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둘이요. 은행은 은행권대로 눈치 보고 이놈대로 눈치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 제3자한테 등기를 넘기고. 알겠죠? 그리고 제3자가 3억만 갖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실제는 얼마인데? 4억인데. 매매 등은 얼마고? 4억 3천이란 말이죠. 그럼 얼마가 남아? 3천 남으면 그걸 채무자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내 말 좀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얘기해요. 근저당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근저당권은 뭐 지금 있는 것 빼고는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자, 한번 보죠. 자,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행을 이유로 누가 경매를 신청해서 누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 그러면 신청 시 확정되고, 알겠죠? 취하가 됐다가 하더라도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 알겠죠?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사고입사는요.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다. 확정 이후, 알겠죠?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한 채권, 새로운 채권 담보된다 안 된다? 아니지만, 알겠죠? 뭐는 담보된다? 지연이자는 뭐가 된다? 담보된다. 이건 되게 길게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이후 그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담보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두 가지를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말 자체가 되게 긴데요. 길어도 키워드가 어디인가를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그 후순위는 언제? 후순위 근저당권자 언제? 경매 신청 시. 취하했다. 번복돼 안 돼? 안 돼. 선순위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 자,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상기에 정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틀렸어. 여기 이런 말 하면 되나? 이게요. 이런 것이 하나요?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죠.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해지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 확정되면 그것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 그런데 여기는 보면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하나에 틀렸다고. 의사가 있고 없고 필요 없다고. 알겠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틀렸다고. 계속 이런 것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확정 후 지연이자. 여기요, 확정 후 여기 확정 후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뭐가 된다? 담보된다. 뭐가 담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채권이 담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그것을 새로운 채권이라고 그래. 지연 이자나 손해금은 담보된다. 중요해요. 끝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끝이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가 됐죠?